마케팅 활동의 관리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 뽀피는 이제 기업이 그들의 타깃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가격, 장소, 판매 촉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마케팅 전략을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과 이제 서비스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외에 그 제품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혜택까지 통틀어서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브랜드, 어떤 기업의 이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에요. 사실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이 주는 어떤 기능적인 편익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죠. 내가 이걸 소유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만족감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면은 어떤 걸 사용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개성을 좀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품은 이제 제품 믹스의 일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믹스라는 게 뭐냐?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의 집합, 이른바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G 생활건강의 제품 믹스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가는 것이 제품 믹스의 폭으로 볼 수 있겠죠. 샴푸, 린스, 치약, 주방 주거세제, 세탁 섬유유연제, 화장 비누 이런 게 제품 믹스의 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품 라인의 길이는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제품 항목에 어떠한 구체적인 상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인 뭐 화물차, 뭐 승용차, 뭐 이렇게 건설용 뭐 화물기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라인업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 믹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관리가 참 중요하죠. 이제 제품과 관련돼서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모든 회사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징, 나이키는 쫙 이렇게 상징, 예, 제 제품의 얼굴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자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것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 혹은 이제 상징물 이런 이제 결합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연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저는 애플 아주 강력한 브랜드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가격이 높아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사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 관리를 보게 되면요.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포기하는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어떤 걸 사서 좋은 어떤 그 좋은 감정.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믹스해가지고 어떤 게 효용이 크냐.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격 관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가격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원가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지각되는 가치를 잘 발굴해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격을 사실은 이제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개별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요, 이런 고객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자사의 마케팅 목표와 포지셔닝과 원가, 그리고 경쟁자의 원가와 가격 수준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파는 이제 고가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페넌트레이션은 이제 조금 더 싸게 파는 팀투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컴피티브 프라이싱은 이제 경쟁사와의 관계를 이용한 가격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와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격 관리 이 세 가지 축은 결국은 고객, 그리고 이제 제품,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촉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당 제품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경쟁사보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런 것들을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설득하는 이런 활동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원을 밝힌 스폰서, 광고 주겠죠? 기업. 이런 이제 스폰서가 돈을 내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촉진하는 이런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보 또는 이제 PR은요, 사람 위의 매체로 하여금 어떤 그 해당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뉴스 혹은 논술로 다루게 해가지고요,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이 PR 시제 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현장에서는요,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약간 광고성 기사를 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촉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 풀 정책, 푸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중간 상인 내지는 이제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벌이는 광고, 인적 판매, 홍보 이외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적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매 사원이 뭐 고객과 직접 접촉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마트 가면 이렇게 식품 판매 코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매도 하고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판매를 촉진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풀 정책과 푸시 정책은 약간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이제 풀 정책은 제조업자가 최종 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거고요. 푸시 정책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촉진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뭐 중고나라 같은 거 보면 되게 새 것들이 되게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건 이 푸시 정책에 의해서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자들한테 밀어내기 한 거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았다가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싸게 내놓는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진 관리의 이제 주요 수단을 보게 되면요. 촉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풀 수단, 그리고 이제 중간 이제 유통 채널에게 이제 그 밀어내는 이제 푸시 전략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자, 풀 전략은 광고, 홍보, PR, 그 다음에 소비자 판매 촉진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자, 푸시 전략은 중간 상에게 판매 촉진을 하고 인자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판매 촉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유통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는데,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시간 형태상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쌀을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한국에서 쌀은 주로 가을에 생산되는데 우리는 1년 내내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상에 약간 불일치가 있고, 그리고 쌀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소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죠. 이런 장소상의 불일치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는 쌀을 대량 생산하는데 개별 소비자는 뭐 적게는 뭐 1, 2kg부터 많게는 뭐 10kg, 20kg 정도, 요 정도까지 좀 소량으로 구매한단 말이죠.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유통 경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체나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상이 존재하게 되면 비용은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접촉 효율이 증대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유통업자가 생산자로부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소비자들에게 접촉하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유통업자는요,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쿠팡이라든가 미국의 아마존 이런 쪽이 약간 유통업체처럼 되어 있죠. 각자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생산자들이요. 아마존이라는 이제 온라인 이런 마켓에 입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판매를 하죠. 이런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인지를 하고 여기서 구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4P에서 세 가지를 더해서 이제 7P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people, process, 그다음에 이제 physical evidence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 영업 직원부터 임원까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만큼이나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 주체로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얼마나 유능한 그리고 정직한 윤리적인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느냐가 좀 필수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마다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면 이제 소비자가 느낄 때는 뭐 약간 이제 업무에 익숙한 사람한테 제공받을 때는 이 서비스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때는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실 이런 이제 정량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상담을 해서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리적 증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증거들, 뭐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비스 이후에 잘 다듬어진 머리가 제공돼야 될 것이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험 증권과 같이 좀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기업이 인터넷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결국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인터넷 마케팅은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자문했던 그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이 자문 서비스도 처음에는 B2C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 이런 서비스였는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은퇴 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의 그 서비스 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B2B 이제 형태로 좀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눈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일단은 객관적 품질과 인식된 품질이 있어요. 객관적 품질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기계적 품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객관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인식된 품질은요. 이건 이제 주관적인 반응이에요.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인식된 이런 것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정 품질 내지는 이제 결과 품질이라고도 하는데 결과 품질은
고객이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받느냐라는 거고요. 과정 품질은 이제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 결과로 봤을 때 실제 이제 그 성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형 설계 내지는 회사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냐는 자 실제 기대한 품질과 체험한 품질 간의 차이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특정할 때는 이제 2차원 품질 모형, 5차원 품질 모형, 3차원 품질 모형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로노스의 2차원 품질 모형 같은 경우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체험한 품질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로 들은 거, 어떤 나의 어떤 니즈, 이런 걸 가지고 이 서비스는 어떨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한 품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이제 제공받은, 그렇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제 체험한 품질이 있죠. 이 둘 간의 차이에서 결국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이게 이제 2차원 품질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명한 모델이죠. 서브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콜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5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했어요.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이제 5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적 요소의 외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은행의 지점이 현대적 시설이냐, 설비 외관은 괜찮냐, 직원들은 깔끔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느냐, 제반 자료는 괜찮으냐 이런 것들이 유형성으로 볼 수 있고요. 신뢰성은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그 은행원들이 약속 시간을 좀 준수하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좀 성심성의껏 제대로 서비스 수행하는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언제라도 요청에 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반응성으로 볼 수 있고요. 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믿음직한 안정성, 능력 이런 거겠죠. 그리고 공감성은 접근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성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5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이 서브콜 모형이고요. 카노 모델은 실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왼쪽은 이제 이 X축은 수행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수행하지 않은 거고 어떤 것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행한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만족스러운 거고 아래쪽으로서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금융 서비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베이직.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은 엄청나게 불만족스럽지만 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뭘까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옷차림이라든가 기본적인 상품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간단한 거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몰라. 엄청나게 불만족스럽죠. 근데 안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파란색이 뭐냐? 이게 이제 퍼포먼스죠. 그래서 안 하면 엄청나게 불만족스럽지만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 중에서 상품에 대한 만기 관리 같은 걸 겁니다.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상품 가입시켜놓고 관리 안 해줘. 엄청 불만족스럽죠. 근데 이런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빨간색이 뭐냐? 안 해도 돼. 안 하더라도 그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게 되면 만족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게 익사이트먼트죠.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약간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생일을 기억해 주면서 오늘 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서비스를 준비했는데 이걸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챙겨주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로열티가 높아지죠.
그래서 결국 이 빨간색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할 때요, 이제 3차원 모형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컬 모형이 워낙 과정 품질 위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 품질까지 확장한 모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그 로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제 3차원 모형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차원 모형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요, 결과 품질, 상호작용 품질, 그 다음에 환경 품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좀 측정을 하는 건데, 요즘 들어서는요, 사실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모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두시게 되면 향후에 본인이 만약에 진학을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기업이 인터넷 마케팅 활용을 늘리고 있죠. 근데 타입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갈등을 원칙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르바이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를 완전히 뭐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좀 있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판매는 하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사 제품을 웹사이트에서도 정가로 판매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망을 약간 보완하는 이런 의미로 온라인을 사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자에서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와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브랜드 따로, 온라인 브랜드 따로 이렇게 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 장점을 이제 고루 살리기 위해서 고안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 내지는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온라인에서 하고 실제 이제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수령하는 뭐 이런 형태의 하는 것이 방법일 하나의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마케팅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온라인 구매를 하는지 사실은 다양하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자꾸 어떤 상품이 뜨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위주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을 좀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동 마케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콜라보 형태로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저번에 보니까 그 과자 회사하고 치킨 회사하고 과자와 치킨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둘 이상의 회사가 각자의 경영 자원을 이제 공동으로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이런 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관계 관리가 있죠. CRM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CRM은 결국은 이제 고객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요. 서비스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켓 쉐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였다면 지금 이 고객이 우리의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데, 이 생애 가치를 극대화해서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관계 관리 시스템이 이 CRM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은 이제 기업이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려는 각종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슈퍼볼 뭐 광고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지만 한편 광고를 내게 되면 매출이 확실히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단 한 번 구매했을 때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이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는요, 자,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에서 1인당 평균 비용을 빼는 거죠. 이거를 1 빼기 고객 유지율 플러스 이자율로 이제 나눠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을 이제 빼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의 생애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 명의 고객을 신규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기업이익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연구 결과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M을 높여야 되겠죠.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안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유지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유지율이 기본적으로 좀 늘어나야 그 기본적으로 이제 CLV 자체가 좀 커질 수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미니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10대들이 얼마나 카카오뱅크 매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예 플랫폼에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자사의 장기적인 수익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 본인의 인간관계를 카노 모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카노 모델이 뭐였습니까?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베이직, 퍼포먼스, 익사이트먼트 이렇게 나눴었죠. 베이직한 활동은 뭐였느냐? 안 하면은 엄청나게 불만족스럽지만 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은 것이 베이직한 활동이었고요. 네, 퍼포먼스한 활동은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만족스러운데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활동이었습니다. 익사이트먼트는 활동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불만족스럽지는 않은데 하게 되면 만족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본인이 한번 인간관계를 자 베이직, 퍼포먼스 그리고 익사이트먼트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주차 마케팅 관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